네, 사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죠. 요즘 네. 또 시세가 별로 좀 이렇게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쵸. 실망도 하고 계시고, 반감기에 대한 이 기대가 사라졌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고 계시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조차도 이 비트코인이 네. 무엇인가, 왜 이게 탄생했느냐, 이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안 하십니다. 그쵸. 돈 벌 수 있느냐. 일단 뭐 투자 대상으로만 생각하신다면은, 그쵸. 물론 뭐 이것 대해서 자세히 내가 알아야 되느냐, 뭐 그 말씀 하실 수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현상이에요. 우리 인류가 네. 이 가상자산, 뭐 소위 가상화폐라고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딸려 있는 변화들이 무엇이냐를 제가 네. 연구하고 추적하고 예측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자산이 추가됐고 하나의 화폐가 새롭게 탄생했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네. 세계관의 진화다. 세계관. 네, 인류가 뭐 몇백 년마다 네. 혹은 뭐 몇천 년마다 뭐 한 번씩 거대한 있던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이것이 세계관을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이고 네. 이것에 대한 지금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내용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왜 탄생했느냐, 사토시 나카모토는 도대체 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느냐, 네. 그리고 지금 10몇 년째 이 세상에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투자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이냐. 네. 사실 뭐 재미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도가 가장 떨어지거나 혹은 생각보다 거부감을 갖고 계신 대표적인 집단이 네.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에요. 금융권. 빨리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이자 네. 뭐 주식 투자와 비슷하게도 생각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금융과 가장 친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여의도에 계신 분들, 네.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금융권에 계신 분들, 뭐 경제를 전공하시고 금융을 전공하셨던 분들은 내가 공부했던 이론이나 학문에 혹은 내가 지난 뭐 1, 20년간 경험해온 이 금융 어떤 현상들에 네.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리너구리의 비유를 했죠. 맞습니다. 네, 오리너구리 들어보셨죠? 네. 생긴 거는, 그러니까 입이 오리처럼 그렇죠. 있는데, 네. 그 포유류라고 해서 뭐 되게 논란이 됐다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오리는 알을 낳아야 되는데, 네. 이건 이제 그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 거죠. 네, 이게 포유류냐 조류냐. 그래서 사실 이 오리너구리가 최초에 발견된 것이 호주의 어느 지역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뭐 몇백 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물학자들이 무슨 그 따위 동물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와봐라. 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는 분들이 오리너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박제해서 이제 뭐 이제 보관할 수 없으니까 가서 보여드렸더니 야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조각상 아니냐, 또 그렇게 막 오해를 하고. 왜 비트코인을 오리너구리 비교하냐면요,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유류냐 조류냐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개체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뭐 지식적으로 특히 정제된 틀에 갇혀서 이 현상, 새로운 현상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화폐냐, 맞아요. 무슨 뭐 이것이 투자 대상이 맞느냐, 맞아요. 뭐 이런 어떤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거대한 변화는요, 기존에 없던 변화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에도요, 실제로 우리 인간의 노동이 이 기계로 대체된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 영화도 상당히 우울했었잖아요. 그게 코미디 영화라고 다들 보셨지만은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찰리 채플린이 저기 여자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야, 그래도 우린 죽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이제 그 말이 이 기계화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이 다 대체되고 일자리를 다 잃고 우리는 인간은 존재감이 없어질 거야 이랬는데 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더 풍요를 누리고 있죠. 그쵸. 훨씬 더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풍요를 누리면서도 새로운 또 직업들이 생겨나고 네. 이게 거대한 변화 속에 내가 이걸 겪고 있는 이 대상자면은 네. 이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거나 기존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 네. 그 정말 거대한 변화고 희망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금융 경제 기존의 이런 법 질소 제도 이론으로 보면은 올인어글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한국은행의 어떤 책임위에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의 토론을 저도 봤는데, 이거는 이해도가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런 거부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 주변에 네. 저는 이제 공대 소속이지만은 네. 이 기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네.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뭐 저도 아직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복합적인 현상이에요. 기술에서 출발할 때 블록체인 막 이렇게 관점으로 보면요 기술이 네. 출발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미 지금 하나의 화폐이자 투자 대상이자 주식시장 같이 흘러가고 있죠. 네, 그럼 이건 또 금융권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건 기술이야 시부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뭐 그냥 뭐 폰지 사기야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야 그게 어떻게 자산이냐 그게 어떻게 화폐냐 실물이 없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뭔가 용도가 있어야 돼. 용도가 없지 않느냐. 그쵸. 디지털 금 이렇게 이제 비트맥시들이 주장하는데 야 금이면은 용도가 있지 않느냐. 맞아요.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고 용도도 없는데 그거 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데요. 네.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네. 전 세계 금 시장에 네. 실제로 실물이 거래되는 즉 금이 용도가 있는 거래가 몇 % 차지할까요? 실물 뭐 맞춰보십시오. 실물 우리 금에 뭐 용도가 있는 거. 용도 있는 거. 우리 뭐 금리할 때 쓰고 그쵸? 보석. 네. 맞아 보석도 쓰고. 네, 몇 %일까요? 그래도 뭐 한 1, 20% 되지 않을까요? 되게 적게 보시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43%입니다. 되게 많군요. 생각보다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저는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금은 실물이 존재하고 용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네. 용도를 위해서 거래되는 게 43%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에서 60% 정도는 네. 그냥 금융으로서 자산으로서 그냥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골드바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네. 그냥 금융권에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아니면 이 파생 상품으로 거래되거나.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43%에는 골드바로 어디 예치되어 있는 것도 다 빠진 거예요, 그 수치가? 그렇죠, 빠진 거. 와, 그러면 엄청나네요,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죽어있는, 그러니까 용도가 없다시피 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게 포함해서 43%라고 하시면. 네.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해보진 않았지만은, 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네. 실제로 보석을 위한 거래는 43%고요. 나머지는 금융 투자나, 네. 뭐 자산 투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그러니까, 실제로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거래가 그 50에서 60%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금도 결국 금융시장이나 뭐 파생상품 시장이나 선물 시장 이런 데서 실제 실물이 오가지 않는 것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느냐. 그쵸. 실제로 많은 대형 금융사들이 금을 우리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잖아요. 네. 뭐 채권이나 혹은 또 우리 화폐나 이런 뭐 주식이나 그 반대의 어떤 보호하기 위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확장 차원에서 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한 시세 조정도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 결국 이 자산 자체도 네. 뭐 실물 용도를 위한 투자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서만 네. 인식하고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거래하자. 네. 뭐 이걸로 가격을 뭔가 형성해보자. 이런 약속으로 형성된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용도가 네. 뭐 다소 좀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새로운 현상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인류가 지금 뭐 AI 기술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 기술도 그렇지만요. 많은 것들을 가상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쵸. 메타버스는 공간에 대한 가상을 활용하는 거고요. 네. AI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그 속에 가장 익숙한 자산 형태가 뭘까요? 가상 자산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우리 인류가 가상의 형태의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이것이 기존의 우리 어떤 체계나 질서나 뭐 이런 이론으로 봤을 때는 화폐나 자산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렇지만 기존엔 없던 현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봐야 된다. 오리 너구리를 오리 아니면 너구리다가 아니라 새로운 네.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범주화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은 항상 구분하려고 그러고 네. 뭔가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고 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 체계나 인식, 정보, 지식에 따라서 네. 그것을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책에서 언급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MBTI로 성격 유형들을 그쵸. 구분하죠. 맞아요. 몇 가지로 구분하죠, 보통? 16가지인가요? 네. 근데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성격을 16가지로 봅니까? 그렇죠. 뭐 수십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게 MBTI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그걸 찾아봤는데 네. 되게 재밌습니다. 영국의 캐서린 브릭스라는 네. 한 여성과 또 그의 딸인 이자벨 마이어스라고 하는 이 딸, 네. 모녀 간에 대화를 하다가 만들어낸 게 MBTI예요. 뭐냐면은 네. 이 1900년대 중반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캐서린 브릭스라는 엄마가 이제 딸이 이제 한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내가 결혼할 거야 하면서 남자를 데리고 올 거예요, 집에. 파티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야, 뭐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그쵸. 아직 뭐 이제 막 20살인데 무슨 벌써 결혼이냐 이제 탐탁지 않았던 거죠. 너무 빠르다. 네. 그래서 파티 어쨌든 불러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친구가 과연 내 딸과 잘 살 수 있을까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쌓였던 경험과 네. 다소 또 주변 사람들의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 남자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유형을 정리했어요. 아주 연구자적인 네. 시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결국 만들어진 것이 MBTI고요. 정말요? 그것이 이제 후대에 그 다음 이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 개선이 되면서 실제로 MBTI 16가지 성격 유형 지표로 개발된 것이 바로 1900년대 후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쓰고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좀 엉뚱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성격 유형 16가지를 가지고 네. 진짜 80억 인간들의 성격을 우리가 정형화하고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연구소에서 탄생한 게 아니군요. 네.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인간은 네. 범주화하고 뭔가 규정하고 뭔가 나누고 이런 본능이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거나 어려운 복잡한 것을 해석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네. 아주 정말 전혀 없던 새로운 현상을 바라볼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거 어디다 집어넣지? 야, 이거 집어넣어봐. 이거 자산이야, 화폐야. 아니 주식이지. 아닌데 펀지 사기인데? 뭐 이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급한 범주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한 아까 처음 질문 주셨던 도대체 어떤 세계관 혁명입니까? 물어보셨잖아요. 아직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탈중앙성이에요. 탈중앙성. 그리고 좀 몇 가지 더 추가드리면은 익명성. 그리고 개인화 시대. 이런 세계관입니다. 근데 탈중앙성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자산이나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누군가 공인해 주는 것만 자산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국가가 인정하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거 중요하죠, 우리. 그렇죠. 공적인 영역. 맞아요. 자, 근데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공인해 준다라는 것이 정말 국가 이럴 수 있지만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 국가가 못 믿을 대상이면. 국가가. 그쵸. 요즘 그런 나라들이 있죠.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맞아요. 터키,
베트남 이런 국가들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 내 나라의 화폐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화폐 가치를 국가가 지켜주질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 마냥 국가가 공인해 주니까 이 화폐만 가지고 내가 자산을 불려야 돼. 이런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미국의 가장 강력하다는 달러조차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야 그냥 계속 찍어내니까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말씀해주신 그런 국가들은 그냥 더할 나위도 없겠죠. 미국도 오늘 웅달책방 나와서만 과격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거의 깡패 국가잖아요. 왜냐면 10년마다 금융위기가 반복되는데 이것을 과연 누가 유도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여러 다양한 재정 정책이나 화폐 정책들을 통해서 그냥 자국 내에 이제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막 찍어내는 거예요.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이게 결국 기축 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그 달러는 그 어떤 화폐나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도 침범당하지 않죠. 이게 지난 7, 80년간의 전 세계의 화폐 질서였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도 그렇고 아까 베네수엘라나 터키 같은 아주 또 이제 경제가 약한 나라들도 그렇고 이게 공신력 있는 화폐가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 추종하는 대표적인 어떤 컨셉이자 세계관이죠. 바로 탈중앙성. 결국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지난 몇백 년간의 자리 잡은 질서라면은 이것에 의한 반대 급부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형태로 한번 개선해 볼까? 이런 작업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탄생을 한 것이다. 결국 중앙화된 어떤 기관이나 혹은 또 이제 그걸 더 넓혀보면 금융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또 신뢰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 신뢰를 하지만 사실 금융기관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 ELS 사태라고 해서 누가 봐도 위험한 상품 안전하다고 팔아먹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부도가 나잖아요. 내 예금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참 그렇죠. 국가도 못 믿을 판인데 회사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잖아요. IMF 시기에 국가에 대한 또 신뢰도도 떨어졌지만은 이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게 10년, 20년 주기로 이런 위기 상황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SVB 우리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이 요즘 금융의 지난 우리 현대 사회가 잘 갖춰 놓은 금융 질서나 생태계조차도 그것의 역할을 하는 금융 기관들조차도 중앙화된 형태라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신뢰를 우리가 100% 누가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탈중앙화라는 것이 기술로 구현된 것이다. 그것이 화폐나 자산과 같은 형태로 이제 구현된 것이 비트코인이고 이것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책 엑스트로피 기술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탈중앙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이 기술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맞아, 좋은 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렇죠. 기술쟁이들은요, 특히나 이 블록체인은요, 정보의 위조나 변조가 어렵고요. 맞아요. 이게 탈중앙화된 형태로 이게 정보가 또 왜곡되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잡아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술 원리는 그게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을 비트코인으로 불입하고 이런 상황이 절대 펼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게 이렇게 결합이 된다. 좋은 것만 취하자.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 자체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화폐예요. 근데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중앙화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주체. 거래소 이런 국민연금, 거래소 그런 거죠. 제가 책에서도 네. 이제 거래소들이 중앙화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네. 탈중앙성의 중앙화돼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래소들 뭐 FTX 파산 사태, 뭐 권도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FTX 파산 사태를 이제 일반인 특히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딱 들으시고 거 봐라 내가 얘기했지. 맞아요. 비트코인 그거 뭐 탈중앙성 해놓고 뭐 그 파산되고 뭐 저렇게 경영자 비리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사기다 그러고. 네, 사기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안 좋아지죠. 네. 근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기술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네. 전혀 문제가 아직 없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 이것을 거래하고 운용하는 그 인간, 거래소, 이게 문제인 거죠. FTX는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고객의 투자 자금을 이상한 데다가 써서 네. 그게 부도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래소 경영자의 문제인 거죠. 경영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아까 올인어굴이 말씀드렸죠. 네.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은 올인어굴이다 보니까 지금 금융이나 이런 생태계 질서 내에서 법제도가 안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 샘 뱅크만 프리드가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아무도 감시 감독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 현행법으로 아주 촘촘하게 다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책임이 뭐가 어떻게 있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엉뚱한 짓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기존의 금융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고객 자산을 가지고 딴 데다 쓴 거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게 부도가 난 건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의 실패고 비트코인의 실패로 보면 안 된다는. 다른 거군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 이게 빠져드는데요, 교수님. 교수님, 비트코인 가격이 7,500에서 8,000 정도로 장기간 지금 하락 행보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비트코인 제대로 공부하신 입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좀 오래 행보를 하고 있을까? 이게 기술 외적인 부분으로도 혹시 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까 PD님과도 쉬는 시간에 잠깐 우리 대화를 나눴지만은 저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밝히면은 그 다음 질문이 뭐 투자하시나요잖아요. 그렇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주 뭐 거대 자금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좀 객관적으로 최대한 이 현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비트맥시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또 투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말씀을 듣고 투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저는 한 학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비트코인은요 한마디로 정체성 혼란기입니다. 정체성 혼란기. 정체성 혼란기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체성 혼란기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최근에 특히 투자하신 분들은 반감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4년마다 한 번 오는 비트코인이 평균 10분마다 채굴되는 그 채굴량,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충격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공급이 덜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또 일부 채굴자들이 파산하면서 좀 이렇게 더 정리가 되면서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효과들.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지난 4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6개월 후인 9월, 10월 요 정도부터 이제 오를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현상을 아까 정체성 혼란기라고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이 순수한 4년 전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지금. 4년 전 비트코인과 지금 달라졌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 당시만 해도 4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일단 올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미국 시장 승인됐죠? 그렇죠. 11개 투자사인가요? 투자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운용하고 있고 이것의 초기만 해도 이 들어오는 자금이 하루에 수천억씩이었어요. 맞아요. 최근엔 조금 지지부진한데 그 말은 이제 기존 금융권이라고 할게요. 월가 자본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뭉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들어오는 창구가 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거대 자본 세력이 돈을 태우면요.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놔둘까요?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신들의 의도대로 또 뭔가 조정을 하겠죠. 아직 덜 모았으면은 좀 떨어뜨리려고 할 거고요. 아직 지금 많이 모았다 그러면 또 올리려고 할 거고요. 자, 근데 그런 거대 세력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국가도 들어가 있고요.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의 약 1%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대략 우리 2,100만 개, 2,100만 개, 1,900만 개 정도 채굴됐으니까 한 100만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정부에서도 1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월가의 대형 자본들 그리고 국가 세력들
그리고 기존의 우리 뭐 채굴자들, 네. 그리고 비트 맥시들, 또 우리 소위 말하는 고래들, 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4년 전 순수하게 네. 비트코인 맥시들이 주도하는, 고래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주도하던 시장은 이제 끝났다. 네. 이제 완전히 다른 큰 손들의 세계가 되어가는 그렇죠. 과정이다. 그렇죠. 순수한 비트코인 추종자들이 네. 주도하던 시장은 끝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개인들 입장에서는 고래도 세력이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 이 가격을 결정하는 이 변수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참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참여자가 그렇게 많으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또 교수님 맨날 네. 방송 나와가지고 전문가들이 기관이 담고 국가가 담고 이렇게 사기만 할 사람이 널렸으니까 네. 오를 일만 남았다 했다가 지금 와장창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비트 맥시 아니고 투자자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의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지금 여러 이 참여자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게 시세가 떨어져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엄청 큽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에서 벗어난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자본들이 네. 우리 현물보다 선물 시장에서 오호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말은 네. 지금 눌려야 될 때 눌려서 떨어질 때 돈 벌자 이런 세력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거대 자본을 투입하면 할수록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반감기니까 올라가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게 움직였겠죠. 네.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요 며칠간 몇 주간의 주기에 강세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반감기라는 기대치는 모두가 알고 있는 기대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호락호락 가격을 올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가격 예측 전문가 아니지만은 네. 반감기 효과는 끝난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도 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올해 말 내년 초 한 번의 기회는 뭐 한두 번의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거기에 또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복잡한 참여자들의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이제 어떤 수용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이걸 위시한 그런 생태계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 또 물론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시장들도 또 함께 기대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기는 하다 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가지만 당장 4년 전 반감기처럼 순수하게 그런 가격 시세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웅달 책방 보시는 이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 네. 초기 투자는 되게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고요. 지금 이미 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지금 하락이나 이런 것에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지난 4년 전, 8년 전처럼 뭐 6배 오르고 20배 오르고 이런 거는 저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그냥 참고만 하실 가격 예측을 제가 그래도 좀 나름 신뢰하는 네. 그 예측치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보통 디지털 금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금의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세요? 시총 금액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이 지금 한 2경 정도 되거든요. 2경. 네. 제 순위는 알거든요. 네, 그죠? 금이 1등이잖아요. 맞아요. 2경 정도 되는데 그 2경,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도 금 정도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2경에 비추면 2경까지 올라가려면 몇 배가 남았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1,500조 정도, 뭐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럼 2경까지면 10배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순수하게 10배를 갈 것이 맥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금도 실제 실물이 용도를 가지고 거래되는 게 시장이 한 43%다. 네. 그럼 나머지가 한 50% 남짓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50%를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2경에 50%, 1경이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용도가 지금 크진 않은 시장이다라 봤을 때,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아주 가볍게 예측하자면 한 시가총액 1경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의 시장에서 월가에서도 금과 같은 이런 해지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것들이 그 정체성 여러 옵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5배 정도는 가겠다. 그렇죠. 5배 정도. 뭐 그런 정도로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비트맥시 분들 보시면은 좀 아쉽거나 반대 의견 얘기하시겠지만은 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이제 교수님이 기술적으로 이런 걸 또 바라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정체성이 정해지고 뭐 단순히 어떤 해지 수단 금 정도의 이외의 용도가 정체성이 잡히고 활용이 되면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계속 변하니까 색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올인어구리라고 했잖아요. 네. 이 올인어구리가 아니라 이름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순간 뭐 정말 비트코인 뭐 이렇게 화폐냐 자산이냐 이게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으로 세상에 이렇게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되겠죠. 사람들은 뭐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 뭐 화폐 뭐 이런 자꾸 그걸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 정체성이 자리가 잡히려면 좀 몇 년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주변에 비트코인 투자하냐 이렇게 물어봐도 10분 중에 한 분도 잘 안 계시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전 세계 보유자 숫자도 제가 알기로는 뭐 추정이지만은 한 1억에서 2억 명 정도? 전 세계 인구의 사실 뭐 5%도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활용도도 조금 생기고, 또 여러 용도 중에 이제 정체성이 정해지고, 이런 시기들이 좀 필요하죠. 좋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아주 유명한 학자분이 한번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천재 수학자 존 내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수학 분야에서 뭐 천재다. 근데 사실 업적은 잘 몰라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죠. 거기 주인공이 존 내시예요. 그렇구나. 영화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리만 가설이라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학계 난제입니다. 이거를 학생들 앞에서 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너무 천재니까 여기 심취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칠판에 막 풀다가 이게 너무 이게 고조가 됐는지 쓰러져서 조현병이 걸리셨죠. 아이고. 정신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좀 유명을 달리 하셨는데 이 천재 수학자가 이미 이제 1900년대니까 이미 한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정말 좋은 돈에 대한 가치를 정의할 시기가 올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돈이란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가치를 지니거나 혹은 가치가 일부 상승하는 돈이 좋은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이제 항상 세상은 인플레이션을 원하잖아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특히나 이런 뭐 정책 이반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뭐 2, 3%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인 상태로 보잖아요. 맞아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콜라 하나 사 먹던 것이 1,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 1,000원 가지고 콜라 반 개도 못 사 먹어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현금을 똑같이 들고 있으면요. 이것은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더라도 그 자산의 가치를 잃지 않거나 오히려 가치 상승하는 혹은 그거보다 더 물가 상승률보다 더 가치가 올라가는 화폐가 있다라면은 좋은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자산.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아주 강한 화폐죠. 그래서 이것을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 2,100만 개. 지금 한 1,950만 개 정도 채굴이 완료됐고 아마 2150년경에 완전히 채굴이 종료가 되는데 앞으로 채굴될 양이 계속 줄어드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면 되죠. 그 말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앞서 제가 앞에 컨텐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자리를 잡고 용도가 생기고 정체성이 정해진다. 그러면은 이게 발행량이 앞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달러다. 혹은 또 우리 부동산도 지역이 개발되면은 계속 이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을 주도하는 뭐 이런 국가가 혹은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산들이 너무 많은데 이 비트코인만큼은 디플레이션 화폐로서 자산의 가치를 지키거나 최소한 지키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비트맥시들이 지금 만약 비트코인 걱정되시거나 좀 이제 우려가 되시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이라도 갖고 계셔 보세요. 5년 후, 10년 후면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이것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죠. 그래서 존 내시의
이제 그 얘기와 비춰봤을 때 비트코인만큼은 그 자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또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또 교수님 책을 그 엑스트로피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이중 지불 문제를 세계 최초로 해결하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세계 최초라는 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중 지불 문제라는 게 일단 뭔지, 그리고 이걸 해결했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업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중 지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1,000원짜리로 콜라를 하나 사 먹어요. 네. 그럼 가게 주인에게 1,000원짜리를 내죠. 그렇죠. 내는 순간 이 돈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가게 주인 넘어가죠. 근데 이 1,000원을 다시 받아가지고 딴 가게에다가 이중 지불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도둑질이죠. 네. 그러니까 실물이 존재하는 화폐는 이중 지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 세상으로 이걸 옮겨 보세요. 그러면은 복사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PD님께 예. 10,000원을 드렸어요. 네. 똑같이 이걸 카피해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또 똑같이 10,000원을 지불해요. 그 디지털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 지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메일을 복사해서 여러 명에게 뿌릴 수 있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편지 봉투는 하나인데 이메일은 그냥 버튼만 눌러서 복사해서 계속 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라는 것이 198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화폐나 이런 거래 수단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제목을 되게 사실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 쓰지 말자고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또 설명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작가도 아니고 책 많이 안 팔려도 좋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엑스트로피 썼는데 이게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중지불 등등의 이런 암호학이나 혹은 세상을 개선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철학이 엑스트로피라는 철학이었어요. 철학. 네. 1980년대입니다. 네.